IoT 같은 것들이 100여 년 전에 전기라든가 내연기관차에 못지않는 일반 목적 기술이 되면서 전 산업, 전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이 물결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간다면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가 보장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선제적으로, 더 과감하게,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번영의 토대가 되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고 이 글로벌 경제가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습니다만 좀처럼 빠른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둔화 현상이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도 벌써 15개월 새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건설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 모든 시장 자체가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하반기 경제 운영도 좀 궁금하고 이 세계 경제와 함께 나갈 우리나라의 방향 또 대응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이 산업통상부 장관 역임하시고 지금은 세종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주영환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후학들 가르치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좋습니다. 좋죠.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니까 상당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차관도 하시고 사실 경제금융비서관 뭐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위에서 한번 쭉 들여다보신 그 경험과 또 판단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하실 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신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특별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민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거버넌스. 그거는 정말 우리만 가진 그 특유의 장점이 아닌가. 외환위기 때. 그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국민들이 해외로 이렇게 자금을 빼돌리고 이랬을 텐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가 빚을 갚으라고 금은을 내놓으실 정도의 나라 아닙니까?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관료들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세계은행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그 미주개발은행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정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창의적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 예를 들면 그 각종 자유화 정책 같은 경우 뭐 교육 자유화도 그렇고 금융 자유화도 또 민영화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대개 다 그 정치 집단에서 그걸 들고 와서 하는데 우리는 경제기획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거기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관료들이 오히려 그걸 먼저 내걸면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경제발전계획 60주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 강경식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79년 말에 우리 경제의 가장 그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을 그 당시 수출 주도 고도 성장 정책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경제 안정화를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방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당시 박 대통령도 별로 탐탁시 않게 생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경제 그 리더십에서 그걸 과감하게 그 설파를 하고 또 그걸 그 동조를 받아가지고 대통령도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게 되고 그 정책이 5공화국 이후에 우리 지금 경제정책의 그 주도적인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람을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연금에서 보장했던 명목소득이 일하던 시절에 비해서 44%를 보장을 하기로 했는데 실질로 지금 대치되는 게 한 22%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 저 같은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은 생명도 연장된 상태에서 또 MZ 세대 분들과의 어떤 세대적인 계층 간의 갈등, 양극화 문제, 새로운 또 다른 하나의 시대 변화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기획재정부나 우리 경제 관련들께서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우리 경제는 사실 일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물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유례가 없는 고물가에다 네. 또 급격한 그렇죠. 그 금리 인상이다. 인상에 따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라든가 투자가 부진해 가지고 국내 경기가 안 좋은 거 이거는 저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네. 4차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고 예. 또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미중 대결을 통해 가지고 네. 소위 그 디커플링 내지 그 딜리스킹이 되면서 예. 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복합 위기 네. 그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노동시장이라든가 그 교육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네. 또 생산 인구마저 그렇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고 있고 네. 그 결과 이제 잠재 성장률이 2%대 아래인데 네. 그나마도 이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맞서 가지고 우리가 그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네. 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제때 네. 제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노동시장도 좀 유연하게 바꿔주고 네. 그다음에 그 일반 국민들이 평생 그 리스킬링이라든가 업스킬링을 통해 가지고 네. 자기 고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교육개혁 저는 그 3대 개혁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변화를 읽어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니치를 찾아내서 네. 민관이 같이 그 과감하게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금융, 네. 세제, 인력, 그 R&D, 네. 인프라 지원 같은 걸 네. 이른바 이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면 네. 그와 동시에 저는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네.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가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이 규제를 풀게 되면 네.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카카오 도입할 수 없는 게 네. 그 택시 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그 숙박업 하시는 그런 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들도 그분들이 50대, 60대가 돼가지고 네. 다른 분야로 이렇게 그 이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생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무조건 규제를 풀어라. 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의 그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좀 다는 못 해주겠지만 일정 네. 부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 뭐 기금 같은 걸 만든다든가 이래야 네.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좀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경제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들 행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 여력이 안 되면 1차적으로 그런 행복이 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미흡해왔던 네. 그 실업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같은 걸 차제에 과감하게 저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처럼 그냥 많은 돈들이 일회용으로 날리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정부 내에 그 여러 가지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 집중적으로 또 어느 정도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네. 이런 노력 같은 게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네. 하나는 그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다른 한 부분으로는 시장 경제의 제대로 기능에 따라 가지고 그 뒤처지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따뜻함을 견지하는 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경제 관료의 큰 과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나왔던 화두가 인클루시브 그로스라 그래서 포용적 성장론이 그렇죠. 나왔는데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포용적 성장론에 대한 개념이 4차 산업이 상당히 급속도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와중에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양극화의 문제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출생률과 국가 경쟁력에 연계가 되니 이런 안전망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케어를 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ESG에서 말하는 S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제가 여쭙고 싶은 그 초반부의 말씀을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한번 그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면 분명한데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이 장기적인 파동에 앞서서 단기적인 파동에 주목하기 쉽지 않습니까? 12개월 연속 적자다. 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IMF나 OECD나 모두 다 지금 낮춰보고 있고 한국은행마저도 지금 낮출 수고 있다. 저는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혹시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4차 산업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선박이나 우리가 수출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위험 신호는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째 계속되는 문제는 저는 상당 부분 에너지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에너지 수입이 이제 증가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21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22년에 무역 적자가 한 770억 불 늘었는데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한 790억 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상쇄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출 증가율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수출 경쟁력, 그 근처에 있는 산업 경쟁력이 그 저하되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장관 됐을 때도 13개 품목이 그 수출의 한 73%를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게 이걸 타개하려면 새로운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 산업은 확실하게 우위가 있는 거는 우위를 계속 굳히는 작업으로 가고 우위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키웠던 게 전기차, 배터리, 그 바이오 의약품, 신재생 장비, 방산, 소비재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감소 중에 그 수출 품목이 고착화돼 가지고 생긴 부분들은 과감하게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신산업을 일으킬 건 일으키고 그 정리할 건 정리하고 기존 산업 중에서 계속 우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그 저기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기회가 왔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아주 격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EU조차도 이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엔 보조금 주고 뭐 그다음 로컬 컨텐트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배관시했지만 이제는 미국 EU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또 미래의 핵심이 되는 산업들 반도체라든가 전기 자율주행차 배터리 신재생 장비 바이오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게 앞으로 미래의 그 먹거리가 될 거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이라든가 그 저기 R&D라든가 인프라 쪽에서 애로가 있는 부분들을 미국 EU 이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중국이 이미
우리랑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그 경쟁 네.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중국이 앞서가지고 우리를 나가는 부분. 여지도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막으려기 위해서라도 우리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더 빨리 가야 되고 마침 미국 EU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 네. 이 기회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빠른 속도로 그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그 산업 구조 조정도 네.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지 않고서는 그 우리 수출 품목의 다각화 내지는 고도화는 유언할 거고 예.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수출 증가 마이너스가 예. 고차가 될 수 있다. 기저가 되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꼴이 네. 되고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 결국은 아까 말씀 주셨던 잠재 성장률이 예. 2%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원인도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 주시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이 대학에서나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할 때 수출 보조금을 주고 유치산업 보호를 하는 것은 개도국 시절에 하는 것이고 W 체제 하에서는 보다 자유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그냥 쭉 규제 완화하고 나가자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이것이 나중에 백악관하고 미국 하원 간에 부딪히는 부채 상환 문제하고도 어떤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시대는 늘 변하는데 그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실 때 전기자동차, 방위산업 문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 바이오텍 문제 이런 거를 먼저 딱 발견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선도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강조를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장관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빨리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 경쟁력을 개발하자라고 하셨을 때 R&D 투자 기업에게 한번 당신들도 고민해봐라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떤 게 요인입니까?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게 요인입니까? 자금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은 소비 시장이 없다 지금 아직까지 만들어도 어느 것이 가장 기업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그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거나 할 때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되는 부분은 수요 창출입니다. 우리가 초기 수요만 제대로 창출해주면 그 다음에 인력을 구한다든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초기 시장 창출은 정말 어려운 과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연비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내줘야 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 잘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 이해관계 조정이 굉장히 필요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산업 창출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죠. 특히 인력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노동하고 교육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발전이 본격화된 게 지난 60년인데 다행스럽게 30년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왔어요. 민관이. 예를 들면 196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이 원조도 이제 줄이려고 하고 그런 단계에서 당시에 주도적 패러다임이었던 수입 대체 공업화를 수출 주도 공업화 정책으로 남들보다 앞서 바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바꾼 나라가 타이완, 대만입니다. 대만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거든요. 다른 개도국에 비해가지고 그게 우리 지금 한 세대, 두 세대의 지금 번영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30년 지나가지고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세상이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해요. 디지털 표준조차 없을 때 우리 삼성이라든가 그 LG라든가 이런 쪽에서 텔레비전을 디지털 텔레비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요. 이 판이 바뀔 때 디지털로 가자 네.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ICT 그 붐을 이룬 게 아닙니까? 저는 2010년에 또 다른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0년대. 다시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AI라든가 빅데이터, 그 저기 IoT 같은 것들이 이제 그 100여 년 전에 그 전기라든가 내연기관차에 못지않는 일반 목적 기술이 되면서 전 산업, 전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이 물결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간다면 그러면 저는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가 보장되지 않을까. 30년마다 여태까지 탁월한 선택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선제적으로 더 과감하게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번영의 토대가 되지 않나.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영환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한국 경제사 다시 말하면 1956년부터 우리가 원조받기 시작했던 미국으로부터 2년 농산물 원조가 73년대에 끊어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기획재정부가 경제기획원이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의 산업 모두도 바뀌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말씀하신 이 새로운 형국의 산업이 나오면서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른 우리의 산업 적응이 빨라진 것도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듣고 보니까 결국은 2017년 이임하실 때 내가 제일 잘한 게 말이야 19개월 동안에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한 걸 내가 돌려놨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이너스 한 16% 되는 거를 22%인가 돌려놓으셨죠. 그렇습니다. 플러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장관직이나 소위 국가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않고서는 공무원을 설득할 수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특히 정부가 가장 중요한 그 경쟁 원천 중에 하나는 저는 컨비닝 파워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 사회에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같이 오셔서 회의하자 그러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컨비닝 파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읽어내고 다른 나라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그 니치는 뭐고 그걸 다른 나라 하는 거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 더 잘할 수 있을지 이걸 해내는 게 바로 그 정책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그 장관 되면서 세 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수출은 반드시 플러스로 돌려내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산업 내면서 동시에 그 이제 못하는 산업들은 어렵지만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흐름이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그 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수출 플러스는 결국 산업 구조조정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이 그 수출을 플러스로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그 강하게 좀 이걸 지속성 있게 좀 추진을 해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그 2017년,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위원을 하면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저희 이제 그 4차 산업 대응 정책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 당시 이제 탄핵 때문에 좀 많이 언론에 노출도 덜 되고 그랬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많은 저희가 그 하는 정책들을 호응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그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본업으로 해야 될 그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산업 구조 혁신이 조금 더딘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세계 경기에 위축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수출 감소가 아닌가.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은 조금 아쉽다 그러지만 많이 아쉬운 거죠. 제가 봐도 주무장관이 해야 될 말씀을 대통령이 해버리거나 또 대통령이 경제학 박사라 하더라도 경제를 안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갈등 요소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해야 되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구조 전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난 산업을 당신의 입 한마디로 원전 폐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방위산업 원전 기술이라는 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발전 기술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주 항공 기술 뭐 반도체 기술 모든 물리학적인 내용은 다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가운데 이 제가 에너지 흐름이나 또 산업 구조 조정 수출 전환 이런 쭉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중국 경제를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까? 뭐 각 항목별로 따지자면야 뭐 비교하기 끝도 없겠습니다만 산업 전반적인 구조와 경쟁력 수준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100이다 그러면 중국은 한 90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한 120까지 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 수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정성적으로 말씀드리자면